자료 좀 준비해 주세요. 네. 공정위원장님, 아까 하다가 중단됐던 걸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납품을 늦게 합니다. 늦게 했는데 이 사건 때문에 두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해요. 지금 저게 그 늦은 그 통보 공문이거든요. 네. 그 다음에 뒤로요. 더 넘겨보세요. 자.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는 하필 이 시점이 대구에서 코로나가 신천지 발로 해가지고 확 확산이 되던데요. 근데 대구에 이 방역 소독기가 공급이 안 돼요. 그래서 그 회사 임원들 제가 만나봤더니 이런 아주 안타까운 비밀을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방역 소독기가 그때 대구에 제대로 공급되었다면 코로나19에 그렇게 무방비로 당하진 않았을 거다. 그리고 코로나 확산을 상당히 막을 수 있었을 거다. 물론 지금 와서 이 상관관계를 따질 수는 없을 겁니다. 쉽지 않겠죠. 그런데 적어도 이런 과정은 좀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삼성전자 같은 대기업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갑질을 하니까 조달선을 이제 다양화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중국 업체에서 이제 구매선을 확보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래 비용 늘어납니다. 경쟁력 약화됩니다. 당연히 생태계가 훼손될 겁니다. 그러면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이라고 하는 우리 공정거래위원회의 존재 자체에 대한 저는 일종의 도전이라고 생각이 돼요. 굉장히 작은 사건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꼭 한번 살펴서 규명을 좀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부탁드릴게요. 예, 특히 자료를 주시면 더욱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드린 자료에 자세하게 있습니다. 아까 드린 그 갑질 신고센터 운영 보고서에 자세히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기억하시죠? 작년 취임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굉장히 그 떠들썩하게 공정위가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저 왼쪽 게 그건데요. 롯데마트 돈육 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 행위 엄중 제재. 그래서 이때 411억 8,500만 원을 부과를 한 걸로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요, 저 오른쪽 한번 봐보십시오. 그 제보했던 당사자가, 공익 제보자가 지금 청와대에다가 대기업 갑질의 최대 과징금 이끌어낸 공익 제보자 이대로 갑질에 쓰러져야 하나요? 의뢰 눈물은 끝이 없나요? 닦아줄 수는 없는가요? 하고 청원을 내갖고 있습니다. 지극히 모순적인 장면인데요. 그러니까 공정위는 보도자료 뿌리면서 굉장히 우리가 큰일을 했다 이렇게 했는데 정작 저 제보자는 회사가 부도위기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자, 이 주식회사 신하라고 하는 이 회사인데요. 이건 정말 상식적으로 좀 안 돼요. 여기서도 이 두 가지를 좀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 사건이 2015년 8월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작년, 그러니까 접수가 된 게 2015년이고 작년에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 포상금을 1억 주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과정에 포상금 규정이 바뀝니다. 2018년에. 그래서 5억까지 줄 수 있게 돼 있었어요. 두 가지 문제 제기를 합니다. 우선 저렇게 공익 제보를 했는데도 계속 의뢰 위치에서 당해야 되는 이런 상황의 경우에 저기 있는 저렇게 이제 그 과징금이 되게 국고로 들어올 거 아니겠습니까? 들어오면 이 과징금을 좀 저런 피해자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이거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공정거래법에 잘 아시겠지만 56조에 보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해자가 갑질을 한 경우에 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할 수 있도록. 그런데 공정위 그 결정에는 이 배상 책임까지 규정하는 게 없어서 실질적으로 배상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래서 요걸 좀 적극적으로 적용을 해서 저렇게 과징금을 부과할 때 손해배상까지 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을 둬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제도상에서는 그러니까 그 저희가 제도적인 부과한 한계를 어떻게 과징- 좀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나요? 지금 저희가 부과하고 있는 과징금은 공정위한테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국고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과징금에 대해서는 안타깝게도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 기금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게 지금 하여튼 그런 방법을 한번 네네.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한 가지 더 좀 네. 여쭐게요. 저희가 노력은 하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공정위 혼자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예, 법제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저희도 함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하이브리드 계약이라고 아시죠? 그 최소 보장 임대료라고 조금 전에 다른 의원님도 이런 말씀 좀 하셨는데요. 작년 4월에 공정위가 최소 보장 임대료 실태 조사를 한 차례 했습니다. 어디서 어떤 정도로 이런 계약을 맺고 있는가 봤는데 지난해 국감 때도 이 계약 방식 그러니까 이 최소 보장 임대료 계약 방식이 부당하다. 그건 뭐 잘 아실 테니까요. 그런 지적이 있었고 당시에 AKN 홍대 기억하시죠? 입점 점주들이 공정위의 심사를 의뢰를 했어요. 이게 부당하다 해서. 근데 아직까지 추가적인 사건에 대한 실태 파악도 안 돼 있고 결론을 아직 안 내리셨네요. 조만간 발표를 합니까? 부위원장님 말씀하셔도 됩니다. 예. 네, 그 건 지금 우리 야권 심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예, 있습니다. 그게 좀 신속히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우리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최소 금액을 획정하는 이 내용을 없애버리는 그러니까 금지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소 금액을 없애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기에서 그게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살펴보기로 하고요. 홈플러스는 올해 말까지 최소 보장 임대료 방식을 유지하겠다고 지난달 5일에 저희 당의 을지로위원회하고 스타필드도 이렇게 이 문제에 대해서 접근하니까 확약서를 보내왔어요. 그래서 코로나19 임차인 지원 관련해서 올해 말까지 임대료 유예를 100억 원 하고 임대료 인하 조치를 90억 원 하고 이번에 특별히 3차로 40억 원을 지원하겠다. 맞는데 문제는 이 제도가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걸 업체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공정위가 이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 것에 대한 방안이 아직 나오지 않아요. 어떻게 하십니까? 예, 지금 저희 이제 부위원장이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관과에서 보고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계약의 형태는 다양한 게 계약 주체들에게는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다양한 계약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게 선택지를 넓힌다라는 측면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과 같이 여러 가지 상황에서 어려운 경우에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 같은 부분 이런 부분들이 같이 병행이 돼야 되는 게 있어야 되는 거고요. 상생 문화가 이런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민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다음 질의 존경하는 홍성국 위원님 해주시기 바랍니다.